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발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아예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저는 이한열 스튜디오의 문지기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발뉴스의 지성 담당. 피부는 건성. 이제 되네. 이제 되네. 배웠어, 이제. 예. 서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발뉴스 15회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근데 좋은 소식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요? 등남 맞습니까? 제가 지방에 네. 근래 어떤 언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강연을 하고 다니는 중인데 네. 전국으로 네. 갈 때마다 다 작물 뭐 등해서 뭐 강연하고 책에 나왔잖아요. 작물 주머니. 강보고 그거 뭐 이제 어떤 조합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게 피켓을 들고 와. 무슨 피켓이요? 고발뉴스. 네, 진짜요? 서유성 왔다. 고발뉴스 격려해주러 왔다. 우와. 진짜로요. 이번에 며칠 전에는 해남에 갔는데 어떤 뭐 이렇게 산속에 사신대 자기가. 근데 보는 유일한 뉴스 고발뉴스다. 그런데 고발뉴스가 있어서 세상에 정말 진실을 알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재밌게 하느냐. 저희가 진짜 특히 곽현아 좀 만날 수 없나? 그럴 줄 알았어. 진짜로 곽현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뻐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 제가 정말 고마운 건 그거 딱 이제 강연을 하려고 그러면 왜 먼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청중들이. 그런데 그러면 입구에 서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발뉴스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정경들이요? 정경들 청중들이 이분이 이게 생각을 없다 놓고 연희동령 왔다 갔다 하더니 왔다 갔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고발뉴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저희가 더 애써서 멋지게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무는 그러니까 이 무 뭐예요? 어머. 진짜로 저는 사실 제가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저 딴에는 겸손하느라고 저희 팟캐스트 방송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러니까 먹고 곽현아가 지금 무를 먹고 있어 지금. 방송 못 하겠네. 근데 가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는 겸손하려고 그런 건데 이분들이 야단을 치세요. 왜냐면 공중파가 지금 개판을 쳐가지고 우리한테는 팟캐스트, 특히 고발뉴스 같은 팟캐스트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 소중하게 듣고 있는데 너 왜 방송하는 놈이 저희 팟캐스트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런 표현을 쓰면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팟캐스터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라. 그래서 정말 제가 과공비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가 뭐예요, 근데 이게? 이 편지와 함께 온 무인데 이 편지가 여기 있네요. 한번 우리 곽현아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제가 보내주신 분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께. 고발뉴스에게. 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8년생 할머니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구국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3년도 뇌경색으로 말이 잘 안 되고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친환경으로 된 음식만 먹으면 너무 돈이 비싸서 내가 직접 우리 집 옥상에 기어 올라가 인터넷에 나오는 친환경 재배자들의 소견을 참작하여 5년간 실험을 해서 이젠 완전한 친환경 재배에 성공하여 이게 그 무군요. 재배를 성공을 하셨대요. 올해 무가 넉넉하여 조금이나마 조국을 사랑하여 모든 고난을 눈물겹게 이기며 버팀목같이 노력하시는 이상호 기자님께 한 박스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머니 글씨가 너무 이쁘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글씨를 잘 쓰세요? 주소만 가지고 글씨 너무 이쁘죠. 마음도 이쁘신데 저는 너무나 찡했던 게 뇌경색에 걸리신 분께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시기가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옥상에 기어 올라가서서 이거를 재배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맛있다.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저희 사실
식대를 아끼려고요. 점심에 밥을 해 먹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거 깍두기 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무 같은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한번 힘을 내서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이 많은데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8일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저 너무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떨려서요. 그리고 오늘 잠시 뒤에 네. 대선 토론 그러니까요. 문안 이제 토론회 하는데 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은 단독 토론을 하신다면서요? 아 박근혜 후보 네. 단독 토론회 하는데 야 그거 단독 토론이라는 말은 낱말에는 없습니다. 네, 저도 토론이라는 건 상대와 같이 하는 것인데. 제가 과거에 그 이해창 후보도 단독 토론을 했었어.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6명의 연예인 뭐 김모 씨 등 네. 6명의 연예인 불러가지고 했는데 제가 2580 있을 때라 네. 그 토론회장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끝나고 나가는 연예인들 6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어떤 말씀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소감은 어떤지 물어봤는데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 도망가? 모르지. 찌찌뽕.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회창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회창이 안 될 줄 알았나? 그게 아니죠. 이제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도화하는 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독 토론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더 한 번 얘기하면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조절해가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가능한 내가 만약에 그쪽 여당 후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야당하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이가 갖고 있는 검술도 보여주고.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팬만 있는데 검술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는 지극히 상대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도리어 권위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짜고 칠 건지 네.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사전에 알려드릴게요. 저 근데 또 질문할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고발뉴스 오랜만에 해가지고 정리할 부분이 너무 많아. 많아. 한 바가지야. 저 근데 좀 우울해 보이는데 왜? 그거 사망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률이 나는 사실 사망률이 어떻게 됐어? 나는 애프터스쿨 유이 좋아하거든. 네. 그래서 유이와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뭐야? 사망 유이였어. 근데 여하튼 사망 유이의 사망 이유서를 제가 발표를 네.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거부터 좀 얘기하면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가 연락이 왔어요. 변희재 씨가 어디 대표인가요? 그 매체를 운영하고 그런가요? 있어요. 예, 예. 근데 네. 진중권 교수랑 이제 그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연출자는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 연출 겸 사회를 본 겁니다. 아니 저는 총 연출로 저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론이 없는 지금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네.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단 활성화된 재밌을 것 같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초연출을 저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뭐 어디든 이거를 중계를 해서 이를테면 뭐 후원이라든가 그런 걸 받으면 사실 저희가 나비 프로젝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님들이 해외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던 그 자리에다가 바로 평화의 소녀상을 지어드리는 프로젝트인데 세워드리는 사실 그 동상 하나가 2,700만 원이에요. 싸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배로 실어서 뭐 돈이 많이 드는데 실전 비용이 훨씬 더 들죠. 2,700원이 더 들죠. 움직여야 그럼요. 그래서 사전 답사도 할머니 모시고 가야 되고 해서 사실 정대협이랑 저희가 달랑 이제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KBS나 MBC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권 하에서는 위안부 할머님 돕는 것도 종북 좌파래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서 방송사도 안 나서고 대기업도 안 나서고 그래서 할머니들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떠맡았는데 사실 이게 기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좋다. 이거에서 후원을 내가 받아서 그걸로 한번 해보자라는 욕심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후원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작 경비를 차라리 우리가 쓰지 말고 그걸로 해서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제작 경비도 잘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지금 뭐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인데 왜냐면 2회차 하다가 진중훈 교수님이 중간에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주장은 사실상 그 상대방 황장수 소장이라는 분이
팩트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알고 와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예. 오늘 그 미국의 안치홍 씨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LA에. LA에 있는 블로거인데 네, 유명한 그분이 블로거죠. 검증한 사실을 보니까 그 황장수 씨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얘기하더라. 그래요? 그냥 사실 팩트도 잘못된 것이고 사실 인식 공격성인데 네. 그거를 막 이제 폭로성으로 제기를 하니까 진중호 교수는 토론이 안 된다라고 나가버린 거죠. 근데 예. 그게 한 1시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근데 곰TV 쪽에서는 제가 연출자인데 그렇게 해서 곰TV가 심대한 브랜드에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 이상호 네가 책임져라. 아니 근데 브랜드에 타격을 입은 프로그램이면 망쳤다는 얘기인데 왜 지금 아직까지도 버젓이 서비스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네. 곰TV 브랜드가 대단한 저는 이렇게 회사잖아요.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할 뿐이죠. 홈TV는 사실은 그냥 서버 회사와 비슷한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사실 제공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곰TV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곰TV로서는 기업 브랜드가 도리어 이번 상황 때문에 크게 잘 알려진 거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곰TV가 중요한 일도 하는구나 하는 걸 또 알려졌다는 점에서 더욱더 곰TV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하튼 나비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오히려 저희가 누가 되는 일이 혹시 생겼다면 오히려 제가 또 위안부 할머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티셔츠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여하튼 한 푼 두 푼 작은 돈이지만 이상호 기자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쓴 책도 전액 지금 인세를 한 푼도 안 갖고 나비 프로젝트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책이 잘 안 나가네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군요. 이상호 기자가 이번에 낸 책 이름이 뭐죠?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발뉴스. 이상호 고발뉴스. 이상호 이상호 고발뉴스입니다. 제가 계속 읽고 나면 책장이 바로 닫히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책장을 닫으려고 해도 안 닫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열정과 그 안에 들어있는 피의 무게와 그 안에 들어있는 분노의 크기와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책은 책장이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호의 고발뉴스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 책이 가지고 이상호가 그토록 고생했었지만 단 한 푼의 인세도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나비 프로젝트 우리 일제강점기 때 성노예죠. 사실 우리가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위안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사실은 모욕입니다. 그런데 그 성노예를 하셨던 그분들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 한 권씩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위안부 소녀상 하나씩을 가슴에 들여놓는 일이다. 작은 보이지 않는 소녀상을 들여놓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어디가 책 얘기하면 책장상하냐 누가 그렇다면서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정말 소중. 잠깐만.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여러분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상호와 지승호라고 하는 인터뷰 전문 작가가 같이 썼습니다. 네. 이 책은 여러분 두 사람이 무슨 인세를 받아가지고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승호 형은 생활이 어려워서 받아야 돼요. 이상호 기자는 저만 내는 거예요. 이상호 기자는 여기 있는 인세를 전에 지승호는 도와줘야 돼 사실. 그래 오빠 너무 옷 하나만 입고 다니네. 하여튼 그러니까 전에 여기 기부하기로 돼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사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신대에 고통받았던 할머니들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고생하셨던 그 많은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 정권이 하지 않는 역사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 책 속에는 그 소녀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책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녀상 하나를 내 가슴속에 들여놓는다 생각하시고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약간 조금 위험한 게요. 저는 보통 책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잠들려고 읽거든요. 잠이 안 와. 이 잠이 안 와. 이 책 나쁜 책이야. 잠이 안 와. 이 책 나쁜 책이야. 진짜로. 그래서 뚜껑이 안 닫히는 책이라. 형님들 그랬어요? 네. 잠이 안 온다니까. 계속 읽게 돼요. 그리고 읽으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 화가 나. 화가 올라가지고 뭔가 좀 심장이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불면 혹은 뭐 밤새워 일하고 싶으셔도 이 책을 읽으시죠. 이 책을 그죠. 그럼 이렇게 잠이 저절로 달아나는. 네네네. 아니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12월 20일 경에
김복동 할머님이라고 싱가포르에서 네. 고초를 당했던 할머님이 내일 모레 90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지금은 정정하시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분 모시고 가서 현장 탐사도 하고 그리고 또 배로 보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사실 마음이 좀 급해서 예. 정말 어떻게 좀 이거 좀 감 나가는 겁니까 이거? 바다회라도 좀 해야 되고 여하튼 그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만들 수 저 있을까? 목도리 되겠습니다. 그 생각인데 여하튼간에 네. 제가 제 손으로 쓴 책이라서 이걸 아무리 제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걸 쓴다고 하더라도 선뜻 제가 책을 못 권하겠어요. 근데 네. 여하튼 이렇게 강제로 권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네. 네. 자, 잠시만. 근데 또 제가 사망유의 토론이 좀 어떻게 좀 우리의 의도치 않게 좀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망리를 그러니까 이게 저희 딴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거를 근데 네. 사망한 겁니까? 일단은 제가 곰TV에서 곰TV의 브랜드의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훼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중간에 뭐 진 교수 같은 분이 더 이상 뛰쳐나가지 않도록 그 대안이 없으면 앞으로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족쇄를 채우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퇴장도 토론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자유로운 보거든요. 의사 표현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네. 저도 이제 토론을 옛날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네. 수십 번, 뭐 매주에 몇 번씩 텔레비전과 라디오 토론을 해봤는데요. 아니 근데 어떤 분들 정말 진 교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정말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와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토론하러 나가기 전에 사실 준비를 다 합니다. 뭐 어떤 가령 NLL이 다. 그럼 NLL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 예절에 해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혀 안 본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건 당황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안 봤거든. 그렇죠. 근데 안 본 게 아니라 없는 자료야. 그 나중에 가서 토론 끝나고 보면 없어. 근데 그러면 어떡하냐? 토론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토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론은 객관적 자료를 사실상 방송국에서 제공해줘도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해석하는 문제인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책과 인터넷인데 네. 거기 없는 자료를 어디서 모르게 희한하게 갖고 와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번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이 사전에 토론의 룰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거를 방송으로 만들어 달라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자를 섭외를 했는데 네. 이를테면 정관용 진행자 같은 분이 네.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런 거 할 것 같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밖에 몇몇 분을 더 섭외를 했는데 솔직히 저니까 그런 토론을 나비 프로젝트 때문에 응해서 결국 땜빵용으로 진행까지 해줬는데 사실 정상적인 진행자가 그걸 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을 토론할지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죠. 그냥 저는 그거를 공정한 질서 유지인으로 사실 참여한 건데 네네. 전 그것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쟤 뭐하는 애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미지 타격도 많았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면 나비 프로젝트 동상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잘될수 있다는 참았어요. 생각에. 그냥 근데 나는 왜 중간에 뜬금없이 나와서 자꾸 장사하니? 그런데 여하튼간에 현대 상황에서는 저희 곰TV의 명예를 더 이상 제가 훼손할 의사가 없고 그래서 네. 이제 그만두는 걸로.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고 변희재 씨가 저 아니면 딴 데를 통해서라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더 좋은 진행자와 연출자를 얻어서 더 근사한 토론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망률도 그렇지만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나비 프로젝트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차원에서 정말 많은 노동이 지금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돈은 돈대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좀 저희가 보시다시피 성원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사실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사망유의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안 돼서 여하튼 마음은 너무 아파요. 근데 심지어 저희가 사망유의를 잘해보려고 만화까지 이렇게 그려서 그러니까요.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럼요. 이 코미포 들어가가지고. 코미포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이상호닷컴 그리고 오늘닷컴
고발뉴스닷컴. 고발뉴스닷컴. 고발뉴스닷컴에 가면 아예 만화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사막유의를 또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또 동시에 즐기실 수 있도록까지 준비를 했는데 저희 보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니까. 누가 그랬어? 근데 이거요. 저희 직원들이 우리가 그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린 거예요. 이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말 자유롭게 캐릭터 선택을 해서 3D로 막 360도 회전도 할 수 있고 진짜 각종 임팩트 다 나서 내가 만화가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만화 봤거든요. 그럼 너무 웃기고. 앞으로 근데 만화가도 어떻게 살아 그럼? 만화가들은 이제 어떡하지? 손가락을 이렇게 빨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예. 저희가 방송 중에 오늘닷컴 코미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네. 이분들도 협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비 프로젝트 돕는다고. 근데 이분들한테도 사실 계속 이어나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참 이거 한두 분께 죄송한 게 아니네요. 여하튼 여러분도 만화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코미포라는 데가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무료로 오늘닷컴에 가면.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누구나 자기가 쓱싹쓱싹 그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화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얼굴 가령 들어갔다. 그럼 그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실사를 사진을 여기 안에다 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데려와서 이렇게 만화를 만들 수 있다. 나는 박혀나면 돼. 실사로 줄게. 실사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코미포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상호 기자 얼굴 보세요. 어쩜 이렇게 잘생기게 표현이 될 수 있냐고. 이건 너무 만화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혼남으로. 왜 자기가 그린 거니까 이렇게 그린 여러분 진짜 코미포가 좋은 게 여러분들이 만화 속에서는 훈남이 될 수 있어. 아니,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만화만 남아가지고 언제 턱을 이렇게 깎았어? 만화만 남아가지고 진짜 이상은 저기 있는데. 안돼. 턱이 이만큼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진짜 만화를 통해서 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붙였어요. 자 여기 우리 빨리 가야 돼. 네, 빨리 가. 자 달리시다. 달려. 달려. 자 원래 네. 자 저희가 지금 코미포까지 얘기를 했고. 남영동 1985. 네. 이제 이번 주 개봉이야. 내일 개봉이야. 그러기 전에 근데 MBC 복귀 안 했어? 아니 방송 좀 하자고. 그러니까 영상을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MBC 복귀 안 했냐고. 풀 게 많아. 진짜 확인할 게 진짜 많다. 사실 저 아니 왜냐면 이 우리 이 고발 뉴스는 좀 달라서 우리 소식도 전해줘야 이 고발 뉴스는 진행이 돼. 맞아요. 그렇구나. 이건 달라.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간단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복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원래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1년 후에. 원래 제가 김재철 치아에 치아에 일제 치아 같다. 일제 치아, 제철 치아. 제철치야. 김재철 치아에 저를 보도국에 안 받아주더라고요. 원래 입사할 때 뭐 어떻게 입사했죠? 저 보도국 기자죠. 탤런트에 있나요? 아니지. 보도국 기자인데 탤런트로 하기엔 자꾸 나를 이상한 데로 딴 데로 보내. 그래서 야 김재철 치아에서 도무지 내 보도국에 있을 수 없겠다. 그러고 있는데 자회사에서 인터넷 뉴스를 한대. 그래서 나 공중파 기자지만 자회사에서라도 내가 뉴스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자회사고 인터넷이고 공중파고 가릴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갔어. 근데 1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사실 갈 때 저한테 전화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상호 기자는 원래 기자니까. 그렇죠. 인터넷이 아니라 어디 동네 뉴스라도 뉴스 할 수 있는 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의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난 그냥 공중파에서 못하면 그냥 대자보라도 쓰겠다. 뭐 대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갔는데 학교도 아니고. 저 김재철 사장이 1년 지나면 불러야 되잖아. 지난주가 1년이었어. 근데 안 불러. 왜 안 불러요? 몰라. 그러더니 어제 발령이 났는데 네. 12월 말일까지 네. 계속 있으래요. 여기 그대로요? 파견 연장이 됐어. 네. 그래가지고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를 했어. 왜 파견 연장을 했는지 그랬더니 미디어 오늘 헤드라인이 뭐냐면 이상호 기자 광고 영업 너무 잘해 안 놔줘. 아니 MBC 부장이 광고하지 여기나 광고 좀 해봐. 왜 이렇게 다재다능해? 고발뉴스나. 아니 기자도 잘해. 광고를 갑자기 옷 벗고 싶네. 광고 별로 없어. 그냥. 그게 아니라 열받네. 아니 나 근데 안 놓아주는 이유가 너무 웃겨. 광고 영업 잘하니까 여기 계속 있으라고. 진짜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잘했어? 그냥 몇 개 했어. 근데 김재철 사장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인사권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따지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회사에 사장실에. 나 그냥 복귀 신고하려고. 없더라고. 도망갔어 또. 그것도 안 했어요?
인터뷰? 너도 해주세요. 완벽한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 해야지 그거. 아무도 없는데 하냐 내가? 약간 울먹이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사장실 간판에 대고. 그래. 내가 바보냐? 간판에다 대고 하게? 그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완전히. 완벽한 언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좀 궁금한 게 왜 하필이면 12월 말까지일까요? 글쎄 12월에 뭐 행사가 있나 보지? 행사가 있잖아. 10월 말에? 몰라. 세일하나? 뭐 하지? 아니 여기 크리스마스. 아니 일본 애들이 윤봉기로서 싸주긴. 12월 19일 아니야? 네, 19일. 그날 행사잖아. 그래서 난 12월까지. 그날까지만.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난 김자철 사장의 꼼수는 뭐냐면 저가 보도 가면 자기 시용 기자들, 가짜 기자들 가지고 지금 꼭두각시 기자들 가지고 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방해할까봐. 난 가면 시용 기자들 얼굴을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내가 막 트위터에다 맨날 올리려고 그랬거든. 그거를 안 것 같아.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김재철. 그런데 이제 시용 기자들도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만큼 불행해도 되지. 여기서 의견이 좀 자기의 불행을 자기가 자초한 거지. 아니 내가 다른 직장이면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언론사는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파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기자들이 170일을 길바닥에서 월급을 안 받고 공정보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서로 파업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아. 근데 그 사람들 밥그릇을 자기가 차고 들어온 놈이 무슨 기자를 해. 썩어버진 양심으로. 여러분, 나쁜 놈들 아니야. 지식인, 특히 언론인이란 건 여러분 그렇죠. 진실과 정의와 역사 앞에 예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의 앞에 예절이 없는 자는 사실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용 기자들은 자기 성찰을 깊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목만큼 불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너무 심해. 불행까지는. 이제 자 이건 XX 불행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카메라를 들고 그 시용 기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검찰청, 검찰, 국회를 갔다고. 그래서 시용 기자들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뷰 찾아보시면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 이 자리가 지금 누군가의 고통 위에 앉아 있다.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뭐래요? 부끄럽지만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저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불행을 여러분들 자초하신 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필 규정 아니에요? 사실 80년도에 전두환이가 언론인들 대거 해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 사실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정상적 언론인 활동을 잘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사회 내에서 사실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이름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이른바 낙하산에 의해서 그때는 낙하산이란 말이 유행했는데 그거는 시공 기자는 사실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장 과정의 진실까지를 담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에 들어올 때 그런 정의감을 스스로 잃어버린다고 하면 언론인을 그렇지 않고 자기 하나의 권세적 위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현직에 있는 기자도 버려야 되는데 시용 기자로 들어온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인적 풍모를 포기하고 소인할 겁니다. 그래서 시용 기자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제가 고해드릴게요. 네, 아니 여러분, 이상호 기자 그 말씀 잘했습니다. 정의는 이 소인배가 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네, 소인인데 머리는 디테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테일. 정의론으로 따지는데 디테일을 따져야지. 디테일을 안 따지면 정의는 이룰 수 없어요. 역사가 스스로 판단해 줄 거다라고 박근혜 후보 맨날 얘기하시는데 역사가 손이 있으니까 발이 있습니까? 소인배들이 계속적으로 물어서 그 피로 답변을 얻어내는 게 역사의 사필 규정이거든요. 네, 그게 대인배인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소인배처럼 굴대 긴 역사에서 보면 그게 대인배인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잘하고 있다. 대인배야 소인배냐 아니지. 일단 헷갈리니까요. 바로 여러분 기다리시니까 남영동 1985 영화 시사회장을 저희가 다녀왔어요. 네 명의 대권 후보들 다 만났어요. 박근혜 후보 빼고. 예. 아니 그분이 빠지셨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 그분 대권 후보 아니에요? 아닌가? 왜 안 왔지? 여하튼 남영동 1985 이제 개봉 박두인데요, 여러분. 바로 시사회장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생각을 고쳐잡고 나갔죠.
여기가 남영동입니까? 야, 잡아 올려. 잠깐만. 사장님께서 장의사 보셨던데. 공사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 자, 후보님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고 들어가시죠. 글쎄요, 약간 걱정되네요. 어떤 마음으로 영화 보러 들어가세요?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배우는 마음으로 영화 보러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쪽으로 가시나요? 지금도 국가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12월 30일이 우리 김근태 선배의 기일이에요. 우리 김근태 선배가 원하고 바랬던 그런 사회에서 추모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살아남은 자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육체적 고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 고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그 암울했던 시대를 이제 이 영화로 정리하고 다음 시대는 좀 새로운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 같은 분이 과거사를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 있지 않으세요? 그건 내가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화 예. 어떤 마음으로 보러 오셨어요? 우선 제가 나올지 몰라요. 오, 놀라운데요? 연기력이 떨어지면 보통 잘려 나가는데. 연기하고 관계없고 아마 저는 그 국무회의 장면에서 국방장관 역인가 그래요. 하여튼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는데 옆에서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자, 우리 영화 보시는 국민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야만적인 고문이 그야말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이렇게 저질러진 일이 30년이 채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똑같이 귀한 인간으로 정말 사람답게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결의를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영동 1985에서 김종태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버텼던 박원상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버텨주시고 주변에 같이 버티자고 독려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따뜻한 아버지로서 다정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살다 아름다운 생을 마친 김근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정지영입니다. 여기 영화를 같이 찍은 사람들은 2달 동안 너무 아팠다. 그런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근태 의원님께서는 평생을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시간 동안 아플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견뎌내시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3천만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제가 미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악역 연기 파트에 조선일보 따라잡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영화를 보니까 좀 더 악랄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에 대한 미움을 거두시고
조선일보에게 그 미움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깍두기로 잠깐 출연하는 문성근입니다. 남성분들께서는 내가 박원상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느끼시고 영화에 감상하실 테고요. 여성분들께서는 지금 보셨으니까 내가 인재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힘드네요 영화. 여러분들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우리 국민이 다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아픈 것 같아요. 성공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말 악독하고 무서운 두 분 뵀는데 영화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참여해서 좋고 정재영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 모두가 한 번쯤은 비록 아프더라도 그걸 외면하지 말고 한번 보셨으면. 요 분을 우리가 뵈야 돼. 근데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뭐 가해자 입장에서 연기한 배우들이나 뭐 피해자 입장에서 연기한 박원상 씨나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뒤에서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수다 떨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거는 아직도 이 고문이 간접적이고 다른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문의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영화 밖에서. 그러니까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경우에 예전에 이제 저렇게 잡아 팼고 목숨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팼고, 요즘은 이제 밥줄을 끊죠. 뭐 촛불 들었다고 벌금 매기고, 뭐 배우들은 출연 안 시키고 등등의 학생들 반값 등록금 약속 지키라고 벌금 매기고 등록금만큼 벌금 매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비한 폭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민주주의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잘 가꾸어 가야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 정재영 감독님이 이렇게 참 힘들게 만든 영화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까워 나가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나 인권은 우리가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금세 시들어 버리거든요. 오늘 이 영화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어떤 소중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었고, 그분들께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정말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하는, 또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국민이 이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영화 속과 밖의 기온 차이와 고문에 대한 인식과 또 고문이라고 하는 반사회적인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영화에 대한 공감을 더 강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고문에 대한 문제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문당한 많은 피해자들이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문을 증언하는 최초의 극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제 긴 여정이 시작일 텐데요. 인간 회복을 위해서라도 남영동 1985 이 영화, 아까 감독님 말씀대로 한 3천만 명이 함께 2시간만 아파하면 그만큼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사회장에서 고발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 근데 사실 오늘 저희 녹화를 하는 날짜 다음 날 내일이 개봉일이잖아요. 목요일 22일. 아, 나 너무 떨려. 난 내일 개봉하자마자 바로 보러 갈 거예요. 안 봤어요? 제가 그날 방송 있어서 시간을 못 그때 갔어요. 학교나서 같이 가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볼만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고문 영화를 어떻게 보지 하시는데 이미 빤하잖아요. 22일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우들이 연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인터뷰 보셨잖아요. 김근태 고문은 평생 아팠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2시간만 아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을 거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2시간만 아픕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근태 민주화운동가 신영복 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김근태는 민주주의자, 김근태는 온몸이 멍이 든 채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1985년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한이라고 하는 고문 경찰관에 의해서 멍을 입은 것이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김근태의 그 멍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 자유의 얼룩이다. 그렇습니다. 그 자유의 얼룩을 잊어버렸을 때 결국 우리의 자유가 그만큼 더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양심과 민주주의의 채찍 같은 영화입니다. 남영동 1985 꼭 보시고 함께 이 시대에서 유신이 사실은 그 남영동을 낳게 한 가장 뿌리입니다. 근데 지금 유신이 부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도 이 영화를 꼭 보시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얼마만큼 침해하는지 또 자유를 위해서 몸바친 사실은 김근태는 자유인의 대속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인의 대속자 김근태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성과 위에 축적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김근태 고문님을 취재 과정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친한 사람들 만나면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인데도 고문 받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절대적 고통에서 못 태어나셨던 거죠. 거기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근한이라는 목사가 돼서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 보니까 법정에서 자기 고문한 적 없다라고 아직도 회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김근태 고문이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1년 전이죠. 네. 장례식 날 제가 그 고문의 최고 가해자는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 집에 가서 물었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김근태 고문 돌아가셨는데 혹시라도 독재자 전두환 씨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그거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또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무집행 방해로. 그러니까 고문한 놈 독재자 전두환을 사과할 의사를 물어보는 것 자체도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현실 속에서 고문이 막아질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인터뷰 보셨듯이 저강도 고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모두 그 고문실 안에 우리는 재갈 물린 채로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표를 사셔서 극장에 가셔야 이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 바닷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영화 보시면 알아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의무야, 의무. 그럼 11월 달엔 볼 영화들이 아주 많은데 일단은 남영동 1985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사실은 넘어가야지. 사실은으로 가야 돼. 사실은 코너 넘어가려니까 왜 이렇게 목이 메요, 이상호 기자님. 또 그 이미숙 그 사건이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이거는 제가 재판 받으러 저도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네네. 이미숙 재판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어요. 그걸로는 무혐의가 끝났는데. 근데 이제 또 민사로 10억짜리가 걸려 있는데. 10억? 제가 자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송달이 안 온 거야, 재판이. 근데 재판이 거의 끝났었대요. 네, 민사소송이요. 민사소송은 왜냐하면 상대가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형사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억 원을 변상할 뻔했어요. 변상하면 그냥 감옥을 가야겠네. 그럼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도 없잖아요. 10만 원은 있어. 너무 무시했나? 29만 원 있다. 그래서 근데 자회사에 있으니까 김재철이 안 준 건가? 왜 이걸 난 고소장도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왜 안 준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재판 받고 와서 큰일 날 뻔했어. 함께 가주시죠. 예.
이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미숙 재판 형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고요. 이제 민사가 남았습니다. 10억대 민사, 상당히 비싼 민사인데요. 결국 제가 이미숙 씨 명예훼손을 했다는 얘기죠. 장자연 씨와 관련돼서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좀 책임성 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판결문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책임져야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저는 이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민사재판 오늘이 첫 번째 일이 아니라 그동안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본사에서 자회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소장이라든가 법원 출석 요청서가 저한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터면 재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제가 이미숙 씨한테 줘야 될 뻔했습니다. 제가 돈이 넉넉지 않은데 상당히 제가 부자인 줄 아나 봐요, 법원에서. 여하튼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민사재판 들어가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지 제가 잠시 뒤에 나와서 우리 국민 변호사지요, 발뉴스 도와주고 있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은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숙 재판, 저는 저를 안 부르길래 재판하고는 있는데 곧 부르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안 들어갔으면 제가 10억 다 물어낼 뻔했어요. 다 물어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잔돈이 좀 부족해서 제가 10억은 좀 그런데, 여하튼 오늘 재판 뭐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제 입으로 제 재판을 얘기할 수 없어서. 네, 그 원고 측 이미숙 씨가 이번에 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피고사, 그러니까 우리 이상호 기자 포함해서 피고 4인을 대상으로 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0억 원 금액은. 네. 자, 그런데 일단 자기 소개부터 좀 하시고 얘기를 진행할까요? 예, 인터넷 고발뉴스 자문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공익적인 관점에서 도와주시려고 나오셨어요. 오늘 쟁점이 뭐였죠? 일단 우리 피고 이상호 기자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제 다 피고에 대한 그 주장 내용이 다 다릅니다. 청구 내용 다 다른데, 이제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손바닥 뉴스 진행할 때 고용신 변호사와 함께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그 원고 측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부터 얘기하죠. 예. 그 내용은 사실 당시에 법원 판결과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장자연 씨의 이른바 유서로 알려진 문건이 유서가 아니고 이미숙 씨 측 유장호 매니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장자연 씨를 돕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미숙 씨의 사적 용도, 당시 소송과 관련돼서 사적 용도로 쓰여지기 위해서 사용됐다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충분히 이제 탐사 고발 전문 기자로서 연예계 쪽 비리를 많이 보도해온 우리 이상호 기자가 그 정도 판결문하고 취재원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그 공인으로서 대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가벼운 문제 수준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적시다, 그리고 또 허위사실이다 라는 부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뭐였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그 백지연 씨가 진행하는 피플 인사이드에 우리 이상호 기자가 출연해서 한 40분 정도 대담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한 또 3분 정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백지연 씨가 우리 이상호 기자한테 혹시 장자연 씨에 대해서 약간의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공인으로서 우리 이미숙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판결문도 기존에 다 나와 있고 세간에 알려진 사안처럼 기존에 약간의 연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좀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진중한 자세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수준의
아주 이것도 가벼운. 근데 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거를 문제는 이 내용을 봤으면은 청구할 수 없는데 이 피플 인사이드 내용을 보고 다른 언론사 그 인터넷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쓴 17세 뭐 연하 호스남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물륜을 덮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돌파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 돌파구란 말도 그 보면 없거든요. 3분 내에 그런 또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인데 다른 언론 추측성 기사를 가지고 근거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그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를 보고 소장을 쓴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이 같은 내용이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재판장 안에서 오늘도 뭐 이미숙 씨와 관련된 스캔들과 관련된 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는 뭐 그게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법정 안에서 나온 얘기니까 전달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이미숙 스캔들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다 가지고 있던 자료들입니다만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이미숙 씨의 책임 있는 발언을 촉구했던 제안했던 것은 바로 이 사안이 MB 정부의 음모적 차원에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미숙 씨의 책임 있는 사실 해명을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여하튼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연 씨가 사망하자마자 경찰도 언론도 알기 전에 국정원 직원부터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그 사건과 관련돼서 모종의 협의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시점이 진영철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이른바 촛불 재판에 이메일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이른바 진영철 범란이 그야말로 제2의 촛불 전국으로 타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장자연 사건이 전 언론에 도배가 되면서 그 사실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정원을 개입시켜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국면 돌파형으로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할 것이고 김성훈 변호사님 계속 도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좀 뭐 전망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 12월 5일 날 한번 속행이 더 잡혔는데 12월 5일 14시 4시 10분 4시 10분? 예. 네, 14시 10분. 4시 10분입니다. 네. 이제 우리 피고 이상호 기자가 좀 빨리 우리가 알고 이 소송이 진행된 걸 알고 대응을 했더라면 오늘 아마 결심이 났을 건데. 네, 결심이라는 건 재판 과정이 끝나고 선고를 남기는 과정이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늦게 답변서 내고 원고 측에서 다시 한번 준비 서면을 낸다고 하는 바람에 판사님께서 한 번 더 길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5일 아마 우리도 저쪽에서 준비 서면이 오면 다시 한번 또 준비 서면 제출하고 그날 아마 결심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12월 5일날 결심이 이루어지면 연내에는 아마 선고 나기 좀 어렵겠네요. 예,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진실이 이긴다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바쁜 시간 내준 우리 고발뉴스와 함께하는 국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의 재판 중계, 제가 쑥스럽게도 주인공이라서 그런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이 사람아. 아유 진짜 제 심장이 다 떨리네요. 스트레스면 이혼당할 뻔했네. 그냥 집에 쫓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진짜 내가 근데 이상호 기자가 사실 이미숙 재판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른바 사실은 이 재판에 관심 갖고 있는 배우 이미숙이 아니죠? 네. 그럼요. 그렇죠. 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네. 이미숙 씨가 뭐 어떤 불륜 이란 말 자체를 난 싫어해. 그냥 뭐 자기 인정하고 사는 거지 인생이. 사회 악만 아니면. 근데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여러분들 판결문 그냥 인터넷에 있어 보세요. 거기 보면 이 판결문이란 장자연 재판의 그렇죠. 장자연 재판이 2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실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장자연 사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어떻게 알고 있어? 매니저한테 이렇게 회유당해서 목숨을 끊었다. 유서를 남기고. 네,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판결문에 진실이 담겨 있는데 장자연은 유장호라고 하는 그 매니저가 자기 개인적인 이미숙을 위한 재판에 쓸 요량으로 장자연을 회유해서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장호 씨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자연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다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잠깐만 정리하면 이것저것 그러니까 큰 회사가 이스타즈인가요? 네. 스타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유장호라는 사람이 거기 매니저였고 매니저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회사를 차렸어.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싶어. 정확하게 말하면 뭐 법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업자 등록 하나 있는 정도 있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민숙 씨하고 같이 친밀해. 그런데 그때 앞전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장자연 배우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장자연 배우가 그 앞에 있는 큰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 사장에 대해서 뭔가 네거티브한 뭘 하게 되면 너를 마치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기용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데려와 줄 것처럼. 그런데 그 의사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장자연 사건 이면에 정부가 MB 정부가 그때 당시에 신영철 파동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용철 파동. 신용철. 그 사람이 촛불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재판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발견이 돼가지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시를 한다는 게. 그 사건이 제2의 촛불로 타오를 위기가 있었어. 바로 그 시점에 청와대 정부로서는 어떤 카드가 필요했죠. 국면 전환용 카드. 그런데 이 상황이랑 매치가 된 거예요.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있어서 여하튼 그 시점에 어떤 일인지 신영철이 맞아요. 신영철. 어떤 일인지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장자연 씨가 거기서 그 시달리다가 죽었어. 자살했어. 자기가 도와줄 줄 알고 문서를 썼는데 그 문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알았어요. 장자연 씨가. 그리고 장자연 씨는 연예계 인사를 그 문건과 관련해서 만나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그런 내용이 다 판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는 어이구 자기가 개인적인 일이 밖으로 드러나게 생겨 있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인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자마자 언론과 경찰도 하물며 모르던 시점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이 돼서 그 유장호라는 사람이랑 병실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게 장자연 유서로 변모가 되고 그 사건이 커지면서 물론 장자연 씨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분이 있죠. 그거는 진실을 밝혀야 되지만 그거 외에 정치적 목적으로 풀려졌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야 과연 그 이후 이면에 어떤 거래와 내용이 있었는지 그 의혹들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욱이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배우 정리 잘해야 돼. 잘못하면 소송 걸려. 이건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배우 장자연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장자연 배우가 여차여차한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자살한 아주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인데요. 그 이후에 이상호 기자가 취재해보고 또 판결문을 보니 특별히 무엇보다도 구체적 판결문을 보니까 단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 배후를 충분히 추론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기자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경찰이 발표해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서 국민에게 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임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포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한 근거가 되는 것이 유장호 씨와 그 국정원 직원이 병원에서 일주일씩이나 같이 있으면서 대개는 우리가 그럴 때 국정원 보호를 잘 안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병원에 가면 국정원 직원이 따라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후에 그 무엇이 있을 것에서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이미숙 씨의 사생활과 일정하게 연관되다 보니까 그게 일어난 것이 이상호 기자는 이미숙 씨 사생활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구나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암행 감찰팀장이 있었어요. 민정수석실에.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런 사정 때문에 청와대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개입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요. 암행 감찰팀. 그리고 그 암행 감찰팀장이 사건 초기에 이미숙 씨를 변호했어요. 청와대에서 나온 직후에.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변호인단에서 빠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군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 이제 갔다가 청와대 감찰팀장 지내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사건 초기에 이미숙 씨를 변론했어요. 네,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 게이트로 발전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전 계속 취재할 거고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미숙 씨한테 한 말씀 더 요구하고 싶어요. 네. 저를 지금 소송을 제기 민사 형사로 고통을 겪게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딱 이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 나가서 제가 45분 동안 딱 3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뭐 이런 스캔들 같은 것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모르고요. 이 사건에 이미숙 씨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나름대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 정면으로 본인을 위해서라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안 봤더라고요. 제가 재판 들어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안 보고 고소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자, 김성훈 변호사. 그러니까요. 이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매번 이분이 이렇게. 사실은 이미숙 씨한테 제가 10억 원 피소당했다는 사실을 신문 기사를 읽으시고 직접 찾아왔어요. 진짜 어머 너무 감사하다. 이분을 위해서 우리 밑에 전화번호라도 하나 띄워요. 근데 뭐 이게 전화번호 띄워도 별로 매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 김성훈 변호사 여기 저 자막 나가죠. 네. 이분이 인권을 위해서 언론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김성훈 변호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 주시고 혹시 억울한 일이 있다거나 지금 김성훈 변호사 억울한 사람들 무료 변론해주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억울한 내용이 있거나 뭐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의뢰하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요구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무료로 하고 계시고. 성심성의껏 해드릴 겁니다. 여기 전화 주시고요. 네. 자 일단 마지막 변론 기일이 이번 연말 12월 초라고요? 네, 12월 5일 날 재판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지나면 선고가 있는데 이틀 전인 12월 3일에는 전두환 또 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재판은 12월이 되게 풍성하시네요. 네. 되게 여기 알차게 보내시는 거. 제 스마트폰 누가 주시면 내가 변호사인 줄 알 거야. 여기 재판 길 딱 써있기 때문에 12월 3일 재판은 재밌어요. 아이고, 어쩜 좋아. 그러니까 연희동 전두환 사저 앞에서 검찰이 현장 검증을 요구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왜 그 끌려가서 범죄 저지르신 분들 막 인형 마네킹 같은 그런 거 해야죠. 진짜? 재밌겠다. 구경 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소송에서 되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형사에서는 무혐의 받더라도 이제 민사 소송은 재판 소송입니다. 형사 소송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거 중에서 일정하게 자기에게 손해가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실 이제 10억 소송을 제기하려면 수입 인지를 그만큼 많이 붙여야 됩니다. 인지만 수백만 원 들어가죠. 인지 때만 수백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재판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돈 없으면 재판도 못 걸어요.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 재판 수입 인지를 많이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비용을 사전에 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높은 소송을 이제 제기했다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소송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호 기자가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소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민사소송 10억 원, 기자에게 민사소송을 사실 요구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예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자의 취재 활동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 그중에 가장 저급한 방식이 소송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취재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취재 중에 있는 내용을 그 자체의 족쇄를 돈으로 족쇄를 채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줘서 취재를 못하게 하는 매수도 있지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또 취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측면 동시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한국에서 언론인이 진실을 향해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차이가 맞는 말씀이세요. 이거 봐야 돼. 이 책 읽으면요. 관련된 내용 쫙 나오거든요. 이미숙 사건 빼는 건 다 나와. 나와. 이미 나오잖아. 장자연 사건도 얘기. 장자연 사건 나와요. 조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봉주 오빠 편지도 여기 들어있어. 그리고 내 사진도 가끔 있다고. 그 자기도 있어. 내 사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욕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 인쇄 제가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은 여러분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나비 프로젝트 세계 여러 곳에 아시아 곳곳에 있는 정신 할머니들이 치욕을 당하신 그 위안소에 이 그 소녀상을 세우는데 기금 전액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손에서 하나씩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아까 이 책 읽고 되게 잠을 못 잃었다고 하지만 전 이 책에 또 놀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여기에 1년도 안 된 이상호 기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1년 전 모습? 거의 1년 전 그때 모습. 소년이지.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살았을까? 나 진짜 놀랐어. 아니 나 진짜. 일로 와봐. 아니 여기 보시면 나 안 해. 나도 퇴장. 아니 우리 손바닥 뉴스하게 1년이 안 될 거. 아니 지금 누구 따라하시는 거지? 빨리 와요. 성을 바꿨자 진상호. 빨리 와요. 아니 분명히 이거 1년도 안 된 얼굴인데 아니 이때는 막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고 탱글탱글한데 뭐가 머리숱도 더 많아. 오빠 어떡해요. 어머 어떡해.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자, 우리 여러분들. 네. 아유, 네. 다음 얘기. 이거 완전 이거 봐, 이거 탱탱한 이 모습. 어머나. 이거 수줍게. 우리 카메라 안 잡힐 걸 저거 아마. 잡혀? 잡혀? 아니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이때보다 머리도 더 빠졌어. 머리가 안 빠졌는데. 아니 M자 탈모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력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나 정력 어디 쓸 데도 없네. 야 어떻게 알아 내가? 취재하는데. 취재. 여하튼 우리가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코너가 있어요. 네. 바로 맞아. 나의 은교 체크가 잘 어울리는 남자 사회성의 3분 찍사. 근데 이거 저희가 사실은 오늘 하는 거예요? 해야지. 이게 빠지면은 네, 알겠습니다. 맛이 안 나죠. 이게 이거 마무리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는 가수다 이후에 사실 노래 듣는 법으로 우리가 알았어. 그전에는 그냥 노래 이렇게 흘러가는 건 줄 알았지. 이렇게 붙잡아 놓고 요렇게도 씹어보고 저렇게도 음미하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 근데 사실 우리 은교의 삼봉지설 이후에 말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의 논리와 방법론과 이런 게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한테 꼭 들으라고 그래요. 진짜 언어의 연금술사 우리 서혜성 교수님의 3분 직사.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 안 했네. 여러분 박수 쳐드립니다. 직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2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진짜 마이크고 이 마이크가 바로 고발뉴스의 진실을 알리는 홍보성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그림 한 장이 한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홍성당 하백이 그린 골든타임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이하다라는 패러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평화박물관에서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어떤 여권의 특정 후보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그 후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갖고 있는 위험성이 현저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기본권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 경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권은 침해받을 수 없는 자유권은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이른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clean and present danger, 무슨 얘기냐면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성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장에서 한 관객이 불이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가서 출구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친 경우에는 그것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다치지 않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요컨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이 났다고 소리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사람의 중요한 후보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여기에 대해서 예술가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표현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선거를 침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그림은 전시장 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와서 어떤 현장까지 와서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에 대해서 마치 이 작품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슨 현존한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한 2주 전쯤에 패러디 작가 이하가 문재인과 안철수 단일화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을, 패러디 작품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단일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두 사람이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은 그 사람이 향유하는 사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 작품이 선거 관리에서 침해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작품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가 관리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점점 더 확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이 갖고 있는 존엄한 기본권인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 등 이 고발뉴스닷컴이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 또한 바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여당은, 야당은 물론이고 선거 기간 동안에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마음껏 표현하고 그리고 그 패러디하고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이축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3분 직살이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어떻게 연어의 연금술사. 연어의 괜찮다 그것도. 그럼 맛있잖아. 연어의 언금술사.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유 진짜. 연어가 맛있어질 거야. 정말 감사하고. 자 오늘 저희가 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뵙고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요. 15회 정리를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풀어내고 매듭지어야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2주만 돼도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돼.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이 두 분 출연료도 못 드리는 상태에서 출연료는 괜찮고요. 밥 사달라고 안 그래요? 밥까지 사달라고요? 한 주. 이 사람이 다음 주는 우리가 이 뉴스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가 아니면 잇몸 손바닥 뉴스 없앴으니까 발로라도 뛰자 해서 발뉴스 왔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팟캐스트 발뉴스 TV로 시작을 해서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지금 뭐 미디어들이 개판인데 이걸 좀 잡아야겠어. 감시해야겠어. 그래서 미디어 비평 팟캐스트죠. 개나발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만들었고 이걸로 또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말 필요한 뉴스들을 모아서 힘 있는 포탈 만들자. 고발뉴스 포탈을 드디어 여러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고발뉴스 포탈 꼭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고발뉴스.com 들어오시면 저희가 피로 쓴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자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디자이너가 안 하고 윤다빈. 윤다빈이에요. 윤다빈. 밥 많이 먹는 윤다빈. 윤다빈 머리 안 했다고 또 안 나오는데. 머리 안 했다고? 거의 준 연예인이야. 그리고 윤다빈 어디 행사장 가서 윤다빈 누구냐고 이렇게 여성분들이 와요. 그래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보고 나서 보통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저를 보면 실망하거든요. 아니 얼굴이 커 이러는데 윤다빈 보고는 제가 키가 크잖아. 잘생겼으니까 윤다빈 거의 팬클럽이지. 우리 빠지고 각현하고 윤다빈 둘이 하라고 했어. 그럴까? 윤다빈 잘생겼어요. 윤다빈은 나중에 밥 사줄게. 다빈이가 윤다빈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한 고발뉴스.com 여러분들 놀러 오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엔딩 때는 좀 훈훈하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한번 마무리해 보고 싶은데 서희선 교수님 장판 위로 갈까? 아니 장판보다 더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시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 또 서혜선 교수님이 트위터에다가 이 고발뉴스 이 제목으로 시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고발뉴스.com 축시래 축시.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우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당연히 아니 뭐 우리 이야기니까 쓰기도 했지만은 사실 이상호 기자가 이걸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각현아 서혜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뭔가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우리가 말만 진실 그러지만 사실은 진실에 다가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58번째 소송인가요? 네. 58번 소송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이 책을 전체를 인쇄를 기부한다고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호 부자도 아니고 근데 불구하고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 위안소에 근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내주실 때 이게 진짜로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한 학생이 100달러입니까? 200달러를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쓸 수 없는 돈이죠. 정말 그거는 돈이라기보다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이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발뉴스 정기 독자가 사실 정말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보도의 진실이 찾을 수 없을 때 이상호, 곽현아, 서혜성이 사실 이상호가 대부분 다고 곽현아, 서혜성은 구경꾼입니다. 말만 못되는 사람입니다. 이 김용우 PD, 윤다빈, 송승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무슨 활동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프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세상의 심장으로 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늘 웃고만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정말 힘들게 이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장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서혜성 교수님의 마음이 담긴 고발뉴스 시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제목 고발뉴스 지은이 서혜성. 머리보다 가슴으로 살기 위하여 손보다 발로 살아간다. 가슴으로 사는 법을 잊지 않으려면 어제보다 몇 걸음 더 발로 가야 한다. 고발뉴스는 발로 쓰는 뉴스다. 세상의 심장을 향해 가는 뉴스는 내 심장에서 먼저 나온다. 그대의 심장이 뜨거운가? 꼭. 네. 정말 이게 사실 공중파가 제 역할을 하고 너무나 우울한 뉴스들이 많죠. PD수첩에 PD와 작가가 빠지고 거기에 허수아비와 꼭두각시들이 채워지고 있고 그리고 뉴스데스크에는 기자들이 다 신천 아오지 탄강으로 격리 수용되고 있고 가짜 기자들 최소한 인간적 윤리 조건마저도 못 갖춘 사람들이 기자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정말 99% 국민들이 염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은 현실을 볼 때 그냥 저희 강목 들고 죽창 들고 나서던 100년 전 우리 시민들, 민중들의 마음으로 사실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우리 서혜성 선생님의 시를 내서 그 팔레스타인의 혁명가들은 지금도 가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지만 하늘을 보면서 시를 읊으면서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발뉴스 고발뉴스.com 여러분들만 믿고 계속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무 보내주신 그러니까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다음 주에 저희 더 따뜻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